그래서 지금까지 이 빛이 가시광선뿐만 아니고 모든 라디오파에서 감마선, 엑스선 이게 전부 다 빛이다 하는 얘기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전자기파다 이렇게 되는데 그 발견한 과정이 있습니다. 마이클 파라데이죠. 파라데이인데 이 사람은 정기교육을 거의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무슨 말곡 이렇게 편지하고인가 이 말곡 이렇게 만드는 사람이고, 그래서 책방인가 재봉공으로 이제 취직을 했는데 13살인가 14살에 거기 나온 책을 다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하도 기특해갖고 그랬더니 이게 손님이 갸륵하다 그래갖고 조수를 써주고 왕립협회 이제 그 박사 조수를 해서 이 사람은 평생을 실험과학을 한 사람입니다. 나중에는 평민중에서 왕립학회 회원이 된 최초의 사람이자 왕립학회 회장을 2번이나 추천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안 했어요. 아주 겸손한 사람이고 돈도 명예도 다 싣고 그냥 광만 좋다고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실험을 하고 이제 수요일인가 금요일마다 이제 강연을 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깜짝 놀라게 해주는 새로운 걸 하고. 이 사람이 파격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발견을 많이 했는데 이제 그 중에서 유명한 게 우리가 이제 잘 아는 전자기미도 현상. 전류하고 자기하고가 서로 관련이 있다는 거죠. 도선에다 전류를 흘리면은 자기장이 이렇게 흐르고, 마찬가지로 자기장을 이렇게 움직이면, 자석을 움직이면 전류가 흐르고, 또 이 자력선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전기장, 자기장, 그 장이라는 거, 필드라는 개념을 이 사람 역선 이런 걸 처음으로 이렇게 실험적으로 발견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한 실험 중에서 이제 유명한 게 뭐냐면 이런 게 있습니다. 요게 이제 수은이고 이게 자석이고 이게 도선인데, 도선을 이렇게 연결하면은 전기를 풀게 하면은 요거는 움직일 수 돼 있고 요건 고정되어 있는데 빙글빙글 돕니다. 전기를 연결하면 이거는 시계 반대 방향, 이건 시 방향으로 도는 겁니다. 지금 그 당시에는 깜짝 놀랄 행동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전까지는 뉴턴의 만유인력의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갖고 인력이나 힘은 먼 거리에서 작용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먼 거리에서. 근데 이거는 회전 운동에 이거는 전기를 딱 차단시켜놓으면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원격 작용도 아니고 회전 작용이고 더군다나 인력 처리력도 아니고 제3의 이상한 힘을 발견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순간적으로 되고, 만일력 같은 거는 이제 천체가 이렇게 돈다고 해도 그 힘이 금방 없어지지 않잖아요. 이거는 금방 없어지다 생기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제 또 하나 더 중요한 거는 패러다이 효과라는 건데, 빛이 이제 파동성을 가졌다는 건 이제 빛이 이렇게 된다면 슬릿인데 조그만 구멍인데 이렇게 쬐면은 빛이 이렇게 통과를 할 겁니다. 근데 만약에 요 구멍을 갖다 여기 옆으로 세우면은 이 파장이 못 들고 나가겠죠. 이게 이제 평광이라는 현상인데 그런 거죠. 빛을 쬐는데 요 슬릿을 갖다가 이렇게 돌리면 빛이 보였다 안 보였다 이렇게 통과됐다 안 됐다 하는 거죠. 여기 이제 평광이라는 현상인데, 패러데이가 했던 거는 저건 뭐냐면 이 평광 현상을 하는데 이걸 자장해서 해본 거예요. 자장해서 해봤더니 이게 이 평광을 이용한 게 이제 이겁니다. 이제 평광 선글라스 끼잖아요. 선글라스 끼면 파장이 이런 것만 들어오고 이런 건 안 들어오고 이런 것도 안 들어오고 해서 불필요한 그런 유해나 자외선 같은 걸 차단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눈을 보호해주는 거죠. 이게 평광을 이용한 원리인데, 패러데이 같은 거는 이런 평광 현상을 갖다 자장 속에서 해보니까 자장이 비틀어진 겁니다. 이렇게 평광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패러데이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빛이 전기장이나 자기장하고 연결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빛인데 그게 평광현상 완전히 그 빛의 현상인데 그게 자기장, 전기장에 넣었다고 이렇게 된다, 이렇게 뒤틀어진다는 거는 이건 이제 나중에 나온 그림이지만 이게 저런 걸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파라데이가 발견한 그 현상이 굉장히 많은데, 파라데이는 그 당시에 이제 프랑스에서 이제 첨단 수학이 영국에서 와갖고 영국 과학자들이 이제 거기에 푹 빠져 있을 텐데 그런 거 공부를 못한 사람입니다. 아주 초등교육도 제대로 못 받은 사람이라. 그렇지만 실험에는 정말 귀신이었죠. 다른 새로운 사실 그렇게 했는데 이거를 수학적으로 정리를 못했는데 그걸 정리한 사람이
맥스웰입니다. 제임스 클락 맥스웰인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유명한 저 4개의 식을 써갖고 했는데 이 사람이 보니까 패러다의 아까 그 효과를 갖다 해석한 식입니다. 수학적으로 해석했는데 보니까 빛이 전자기파가 빛이고 이건 광속으로 움직인다는 광속으로. 그래서 보면은 결국은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빛이 이렇게 가면은 이게 이제 빛이 파장이라고 했잖아요. 전기장이 이렇게 가고 자기장은 여기 수직으로 하면 전기장하고 자기장은 이제 수직 관계가 있으니까 자기장이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빛이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전기장, 자기장 이게 수직으로 된다는 거. 이게 빛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속도는 광속이고 이 맥스웰하고 파라데이와 맥스웰이 빛이 전자기 현상이다. 전자기 파동이다 하는 걸 갖다가 이제 그 발견한 거죠. 그다음에 그 후에 그러잖아요. 거기서 하는 헤르츠가 이걸 갖다가 실험적으로 또 이제 해본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제 전자기파를 발생하는 장치를 해갖고 이렇게 한 겁니다. 눈에 안 보이는 무선이죠. 무선으로 전자기파가 간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 무선 통신 뭐 이제 이런 거죠. 무선의 원리인데 이걸 뭐냐면 빛의 특성을 가진 전자기파,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이 보면 라디오파인데 라디오파를 갖다가 실험적으로 이렇게 해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맞는 겁니다. 이게 빛이 전자기파고 전자기파가 빛이다 하는 걸 갖다가 이제 그 증명이라는지 알게 된 거죠. 알게 됐고 이제 그 다음에 렌트겐이 이제 잘 아시겠지만 엑스레이를 발견했죠. 그래서 제1회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어요. 1900년에 1회 받았는데 이 당시에 이제 이게 자기 부인의 이제 손가락에 반지를 끼운 건데 이 당시에는 이게 쇼킹한 사건이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사람의 몸속을 갖다가 이렇게 보고 뼈다귀를 이렇게 본다는 건 너무 쇼킹해갖고 독일 황제 뭐 비레르 황제인가 이제 이런 사람들이 막 흥분해갖고 이게 독일의 뭐 승리고 뭐 이렇게 하고 이 당시에는 굉장히 쇼킹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1회 노벨상을 받는 거는 노벨 물리학상을 받는 거는 이 사람에는 없다 할 정도로 이렇게 이제 강한 적인데 저는 엑스레이를 발견했는데 이 엑스레이 자체가 빛이죠. 결국은. 그다음에 그 후에 감마선 이제 큐리 부인이나 뭐 앙리 베크레 이런 사람들이 그 방사선 이제 이 현상을 발견했는데 거기서 방사선은 감마선이 이것도 역시 빛이죠. 가장 에너지가 센 빛의 일종이죠. 빛이자 방사선이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 이 전자기파가 이렇게 쭉 발견됐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제 파동의 측면에서 전자기파의 측면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빛의 이중성을 여러 번 들으셨겠지만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빛이 파동이냐 입자냐 하는 걸 이제 처음에 빛이 입자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프랑스의 가산디라는 과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빛은 입자로 됐다 그랬는데 죽은 다음에 이제 그 책이 발간이 돼갖고 몰랐었는데 그래서 나중에 이제 뉴턴이 이 책을 읽고 여기에 이제 해서 빛은 영어로 하면 이제 물질 입자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 거죠. 그래서 아까 프리즘 빛을 분해하는 실험도 하고요. 그 다음에 거의 동시에 그 네덜란드 사람 옛날에 이제 호이겐스라고 불렀는데 네덜란드 원적으로는 뭐 하위 헌스 뭐 이렇게 불러야 된다고 해서 교과서에는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하위 헌스 지가 이제 그 발음이니까 그래서 이 하위 헌스 호이겐스가 한 거죠. 그래서 이 보면 파동이 이렇게 있으면은 파동이 있으면 어떤 이제 구멍이 있어 이게 파동이 새면은 여기가 어떤 점이나 파동의 새로운 시작점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만약에 빛이 입자가 절대 이런 현상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파동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지. 이 세컨다리 두 번째 파동이 어느 점에서나 다 시작이 될 수 있다. 이거는 파동이 아니면 나올 수 없는 성질이기 때문에 파동 서로 이제 지지하는 건데 그거보다 이제 더 강력한 저거는 토마스 영이한 이중슬립시력이죠. 그거는 이제 차단막이 있고 거기다 구멍을 하나 닦아서 조그만 틈을 하나 이렇게 막는 걸 하면은 빛이 이렇게 쬐고 두 번째로 하면은 또 이렇게 되고 그러는데 두 개 슬릿을 갖다 두 개를 해갖고 이렇게 통과를 시키면은 간선무늬가 이렇게 생기는 거죠. 간선무늬가 하나 구멍 하나를 통과시키면은 이런 게 안 생기는데 간선무늬가 생긴 거는 좀 이런 그래서
파동이 이렇게 있으면 이거 위치가 똑같다고 하면은 두 개 합치면 두 개가 되는 게 될 거고 두 개가 위치가 이게 정반대가 되면은 파동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파동이 증폭도 되고 커지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는데 번갈아 이렇게 나오는 게 이제 간섭론이죠. 간섭론이.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러 모습이 나오는데 이거는 파동이 아니면 이제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는 현상이기 때문에 빛이 파동이다. 뭐 전자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게 됐는데 입자라면 이제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근데 이 당시까지만 해도 19세기 때까지만 해도 뉴턴의 영향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빛은 입자다 하는 걸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이제 입자설을 믿었다고 그래요. 이런 아까 회절에 관한 여러 가지 현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다가 맥스웰이 이제 그 전자기파 빛이 전자기파라는 걸 그 입증을 하면서 두 이론이 이제 좀 이제 본격적으로 그 충돌하게 되는데 그러다가 나온 것이 광전 효과적 아인슈타인이 발견한 거죠. 이건 뭐냐면은 금속이나 이런 판에다가 빛을 쬐면은 전자가 튀어나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정한 그 진동수 이상의 걸 세기를 하면은 전자가 튀어나갑니다. 아까 그 현상하고 똑같은 겁니다. 원자가 높은 단계로 왔다가 밑으로 떨어지면서 파동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거는 이제 광전 효과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빛이 입자라는 걸 이제 증명하는 거죠. 빛을 쬐는데 입자가 튀어나오는 겁니다. 입자가. 그래서 그 튀어나오는 양은 이렇게 덩어리 형태로 되지 이런 중간에 에너지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해갖고 아인슈타인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거는 이것 때문에 상대성 이론이 아니고 이 광전 효과 때문에 받은 거죠. 그래서 사실은 아인슈타인이 양자역학의 아버지격쯤 된다. 원래 아버지는 이제 이 사람인데 프랑크인데 그 프랑크는 이 빛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연속적이지 않고 이렇게 덩어리 형태로 프랑크 상수라는 이 상수에다가 진동식도 산 거, 이 형태로 나온다는 걸 이 사람이 발견했는데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양자역학을 믿지 않았어요. 자기가 만들었는데 이걸 끝까지 그건 난 못 믿겠다니까. 아인슈타인도 좀 비슷합니다. 아인슈타인도 양자역학의 여러 그 기본 원칙들을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양자역학의 아버지고 그걸 실험적으로 증명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두 사람이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양자역학의 여러 원리들을 끝까지 부정했던 사람들입니다. 죽을 때까지도. 근데 자기가 아인슈타인이 바로 이 광전 효과를 발견해서 노벨상을 타고 있어요. 이게 입자라는 강력한 증거죠. 그래서 이제 광전 효과를 하면 이런 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정기를 띤 이런 금속 판에다가 이렇게 얇은 판에다가 여기다 빛을 쬐면은 전자가 아까 튀어나간다고 그랬잖아요. 전자가 튀어나오면 전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딱 오므라들고 벌어지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또 빛이 입자라는 걸 증명하는 건 광학이라는 게 있어요. 그 빛의 압력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고무풍선에다가 모래알갱이 막 때리면은 고무풍선이 움직이잖아요. 그 빛도 알갱이이기 때문에 막 두들겨 맞으면 압력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또 어느 정도 받느냐?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에너지죠. 광자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어느 정도 되냐면은 운동량을 전달하기 때문에 어떤 물체를 계속 때리면 압력이 발생한다는 건데 지금 이제 레이저 포인터를 보장했는데 레이저 포인트 예를 들어 통상적인 거 1메가와트짜리 1미리와트짜리 레이저 포인터로 그 힘은 약 3.3 피코뉴턴. 그러니까 1뉴턴은 이제 1kg 이렇게 옮기는 그런 힘인데 피코라는 건 1조분의 1이니까 굉장히 작은 힘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1센트짜리 동전을 레이저 포인터로 쏴갖고 움직이려면은 약 300억 개의 레이저 포인트를 동전 하나에 쏘면 움직인다고 그래요. 300억 개. 근데 자우장 이거는 하여튼 광자가 입자라는 그 얘기죠. 그래서 이걸 이용한 게 이제 솔라 세일이죠. 태양풍의 그 빛을 태양빛을 이용해갖고 돛담배처럼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연구 중인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태양빛이 광자가 때리면은 거기에서 이렇게 나간다는 겁니다. 우주 공간에 이제 그 공기 마찰이나 이런 게 없는 데서 이게 가능한 거죠. 이런 식으로 좀 저것도 만들고 하는데, 자, 이건 이제 빛이 입자기 때문에 가능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럼 빛이 입자냐,
파동이냐라고 이제 하는데, 그거는 약간 이제 뭐라 그럴까, 두 개를 이렇게 융합하는 그런 개념이 웨이브 패킷이라는 개념이죠. 덩어리, 파동 덩어리. 뭐냐면 아까 파동을 요거 두 개 섞으면 이렇게 되고, 요거 두 개 섞으면 이렇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복잡하게 섞이면 저렇게 딱 일치가 안 하고, 복잡하게 막 이렇게 막 두 개, 세 개, 막 수십 개를 막 섞으면은 어쩌다 이런 것도 생길 수가 있겠어요.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다 하면은. 그럼 이거는 파동이지만은 이게 꼭 물체 같잖아요. 물체. 이런 개념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걸 갖다가 웨이브, 그러니까 파동의 덩어리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런 식이죠. 파동이 저런 식으로 간다면 이거는 파동이면서 뭐 입자적인 성질도 그렇게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런 설명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더브로이 파죠. 물질 파죠. 이 세상 모든 물질은 다 파동 겸 물질이라는 얘기입니다. 물질 입자라는 얘기입니다. 입자. 이 드브로이는 원래 이제 프랑스 귀족인데 과학을 한 사람이 아닙니다. 역사 솔몬 대학에서 역사학인가 뭐를 한 사람인데 물리학에 관심이 많아갖고 자기 형이 물리학자인데 이제 관심이 많아고 이렇게 하다가 어디 무슨 파리의 어떤 식당에서 포도주먹 한참 취해갖고 친구들하고 얘기하다 이 생각이 났다고 그래요. 이 생각이. 그래서 거기서 술 먹고 왔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기가 막히는 생각을 식탁거에다 막 썼던 거예요. 그래서 막 쫓아가고 그거 좀 달라고. 그 다음날은 이제 다 잊어먹었어. 그 생각을. 좋은 생각이 드는 도로 달라고 해서 했는데 아이디어 자체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잘하셨으면은 아까 프랑크가 발견한 거 파동이죠. 파동의 에너지는 진동수 곱하기 프랑크 상수라는 어떤 상수를 곱하는 건데 그냥 입자 물리학에 의하면 운동량이라는 거는 이렇게 또 표시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섞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개념은 뭐냐면은 모든 파동은 다 물질이 될 수 있고 모든 물질은 다 또 파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야구공을 저기 쫙 던지면은 야구공은 물체죠. 물체지만은 그게 파동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계산해 보면은 그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파동의 성질이 안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드브로이 식을 보면은 그다음에 작은 물체일수록 파동성이 나타나고 큰 물체일 때는 물질적으로 나타나는 게 이제 이 사람 개념이죠. 그래서 이걸 해갖고 몇 년 만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고 박사학위 논문을 물리학과로 바꿔갖고 그래서 박사학위 논문으로 노벨상 받은 유일한 사람이고 또 아주 단시간에 받은 유명한 사람이고 물리학 전공 안 하는 사람 중에서 받은 또 유일한 사람 몇 가지 기록이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개념은 뭐냐면 아까 전자기파라고 했는데 전자기파 그게 이렇게 덩어리처럼 될 수도 있고 덩어리처럼 위에 거는 이제 통상적인 파동이고 이거는 이제 아까 얘기한 그 파동의 덩어리처럼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그럼 이 빛은 파동이냐 입자냐 그런다면은 정확히 좀 이렇게 얘기를 하자면은 닐스 보어와 그 상보성의 원리라는 걸 얘기죠. 양자역학에서 상보성 서로 보완이 되는 저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닐스 보어의 이제 문양인데요. 자기 나중 fun자부학으로 해서 한 건데 닐스 보어가 이렇게 쓴 게 태극문이. 그러니까 양쪽이 다 들어있거든요. 우리 태극문이는 요게 없잖아요, 그죠? 요게 있어야 진짜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빨간과 속에 요것도 있고 또 이요기 속에 있고 서로가 얽히고 섞여갖고 그 안에 또 다른 요소가 있다는 거죠. 이게 들어가야 진짜라고 또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잘 모르겠는데. 닐스 보어는 이 문양의 상보성을 태극마크로 쓸 만큼 상대적인 그런 서로 보완적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동전이 이제 이렇게 있는데 동전에 나오는 얼굴이 세종대왕이냐 백이냐 그건 바보 같은 얘기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하려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둘째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같은 현상의 다른 측면이지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른 측면이지 왜 다른 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상보성의 개념이죠. 자,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통상적인 관점에서의 비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약간
우리의 상식하고 약간 벗어난 빛에 대한 그 면들을 잠깐 간략하게 몇 가지를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상 입자로서의 빛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리면 전부 뭐냐면 실제 입자로서의 빛을 말씀드렸어요, 제가. 그죠? 라디오파에서부터 쭉 적에서 가시광선에서 엑스레이까지는 실제로 있는 빛입니다. 가상 입자로서의 빛이라는 건 문자 그대로 가상 입자입니다. 가상 입자는 건 뭐냐면 이게 표준 모양에 나오는 이제 입자들인데 실제 물질은 요거 세 개로 요것도 좀 들어가 있어요. 코크하고 전자로 이루어지죠. 코크들은 이제 중성자 양성자로 이루고 물질은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이것들은 뭐 중간에 생겼다 없어지는 거니까 왜 있는지도 아직 잘 모르고 중요한 건 요거인데 요거 4개 입자 보소에는 4개 입자인데 코크를 갖다 묶어주는 거는 이제 자연의 힘이 4가지가 있죠. 잘 아시겠지만 전기력, 강한 힘, 약한 힘, 중력인데 이런 힘들은 왜 있냐면은 입자들이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입자를 묶어줘야 뭐가 물건이 되는 거죠. 물체가 되는 거고 물체가 되게끔 만들어주는 게 이 4가지 힘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강한 힘, 약한 능력은 원자 핵을 중성자를 묶어주고 또 중성자 양성자가 묶어주는 게 강한 힘력이죠. 근데 요 힘을 묶어주는 입자가 요 글루온이라는 입자입니다. 글루온이라는 입자. 그 다음에 중력을 하는 건 여기는 없지만 이제 여기 중력자라고 하는 게 있죠. 중력자고. 그 다음에 전자기력을 묶어주는 4개 입자가 바로 뭐냐면 빛입니다. 전자입자를 묶어주는 그 입자가 이 포톤입니다. 근데 이거는 다 뭐냐면 하나, 둘, 셋, 넷. 요거 이제 G보선하고 W보선은 이건 약한 핵력, 약한 핵력이죠. 약한 핵력을 묶어주는 거고, 이건 강한 핵력, 이건 전자기력을 묶어주는 겁니다. 전자기력을 묶어주는 힘인데, 이거 4개가 다 가상 입자입니다. 실제 입자가 아닙니다. 리얼 파티클이 아니고 가상 입자입니다. 근데 이 표준 모양의 원리에서 중요한 거는 이 가상 입자들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은 아까 이제 뭐 원자핵을 묶어주고 뭐 전자핵을 묶어주고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묶어주고 하는데 그 묶어주는 과정에 이 입자들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그 입자들이 서로 다 교환한다고요. 그래서 잘 이해가 안 가는 저건데 그러니까 뭐 굳이 비유를 하자면 이제 수영장에 뭐 이렇게 이제 이 사람들은 체중이 없겠지만 뭐 개미들이 막 둘이 뭐 조그만 모래를 막 던진다고 해요. 정신없이. 멀리서 보면은 이게 좀 멀어질 거 아닙니까? 서로 막 공을 주고 받으면은 뭐 그런 개념입니다. 막 정신없이 빛의 속도로 그냥 수없이 하다 보면 그게 마치 반응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4개의 입자들이 반응을 해주기 때문에 물질들이 묶여진다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빛이 전자력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가 꽝 만나고 N극 NS이 이렇게 되는 게 전부 빛 때문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빛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빛이 아니고 버추얼 포톤, 즉 가상 입자 로서의 빛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가상 입자의 유명한 파이만의 가야드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전자들이 반응하는데 이걸 묶어주는 게 가상 입자입니다. 근데 이 파이만이라는 사람은 정말 천재라는 게 미국이 나온 게 아주 대부분의 물리학자들이 유럽에서 건너간 사람인데 오리지널 미국 사람인데 미국에서 난 사람 유태인입니다. 근데 요 그림의 요 화살표 점 이게 전부 까무러치는 식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걸 막 전문가가 몇 달 동안 계산해야 되는 걸 이 사람은 그림으로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쉽게 계산 하나 드리고 이런 식들이 지금 요 색깔마다 이게 그 까무러치는 식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자 보면 저렇게 표시를 하는데 전자기력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 N극 S극 이게 반응하는 거는 광자가 묶어주기 때문이고 아까 약한 핵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W보선, G보선 이런 것들이 묶어주고 그 다음에 쿼크를 묶어주는 거, 양성자, 중성자 이런 것들 묶어주는 거는 아까 얘기한 글루온이라는 것들이 묶어주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 감마선이죠. 감마선이라는 거 아까 이제 우리 빛에서 맨 그 에너지가 큰 거였잖아요. 그 입자인데 그게 통상에 우리가 보는 그런 입자가 아니고 버추얼
어떤 그 가상 입자라는 거 이게 실제 입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게 이 가상 입자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상상 입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현실 세계에서는 절대 나타나지 않는 입자라는 겁니다. 가상 입자라는 거는 이게 광자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입자들도 많은 거예요. 현실에서는 절대 나타나지 않는데 얘들이 가상 입자들이 만든 효과는 무지무지하게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 있어요. 소수점이 한 20몇 자리까지 예측한 대로 딱 들어가죠. 그러니까 그거는 저 가상 입자는 절대 관측할 수 없는 거죠. 관측할 수 없지만은 그래서 이제 이게 가상 입자입니다. 그래서 빛이 이렇게 전자력을 하는 매개도 된다. 근데 다만 그것은 실제 입자가 아니라 가상 입자로서의 순간적으로 사라졌다, 없었다 사라지는 그 빛의 형태로 전자력을 묶어준다는 거죠. 그게 이제 저거였던 거예요. 두 번째는 좀 상식하고 다른 빛의 여러 가지 성질을 얘기하는데 일단 빛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통상적인 빛이 있고 전자력을 만들어주는 그런 가상 입자가 있다. 가상 입자들은 그냥 상상 속의 입자가 아니라 그 결과만이 나타나는 이런 입자라는 거고. 두 번째, 빛은 직진한다. 당연하죠. 빛은 직진한다고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보면은 꺾입니다. 꺾이는데 이렇게 안 가고 이렇게 가는 거는 빛이 직진한다기보다는 빛은 두 점 사이에 가장 빠른 경로로 간다. 빨리 갈 수 있는 직진이 아니고. 그렇게 되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은 빛이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속도가 이제 틀린 겁니다. 공기 중의 속도하고 물속의 속도하고. 물속에서는 느리죠. 공기 중에서는 빠르고. 그러니까 그걸 콤비네이션 했을 적에 어떤 경로로 가는 게 속도가 제일 시간이 짧아지느냐 그걸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원칙인데 우리가 이제 보존 과학에서 알고 있는 원칙인데 이 빛이 과연 직진한가를 갖다 이제 유명한 그 파인만이 방식이죠. 아주 독창적인 그 방법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빛이 여기서 여기 가면은 우리 이제 당연히 빛은 직진한다고 생각하죠. 직진하는데 사실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또 여기가 스크린인데 여기다 빛을 쏘면은 이렇게 반사하는데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하는 걸 갖다 이제 파인만이라는 사람이 얘기를 했는데 확률 진폭이라는 거죠. 확률 진폭이라는 건 뭐냐면은 전자의 운동 상태를 갖다 이렇게 밝힌 그 식이 이제 유명한 슈레딩거의 방정식이죠. 그러니까 슈레딩거의 방정식에 의하면은 전자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나타내는 식인데 이 식에서 아주 주목할 점은 뭐냐면은 전자들이 어느 위치에 어떤 운동량을 갖고 있는 걸 정확히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만 알 수 있는 건 확률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확률만. 이 슈레딩거의 파장인데 확률적으로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확률적으로만. 그래서 그 확률은 슈레딩거의 그 식에 나오는 이걸 갖다 제곱한 거라는 얘기죠. 허수도 들어간 건데. 그래서 그 경로들을 다 근데 이게 슈레딩거 이런 나중에 시간 날 때 한번 다시 말씀드리기가 근데 이게 슈레딩거는 자체는 이 사람이 전자가 어떻게 운동하는지를 밝혔는데 이 사람이 이해를 못한다. 이 사람 끝까지 죽을 때까지 이 사람도 자기가 만든 식을 인정을 안 한 거예요. 아니 어떤 현상이 있으면 인과가 있어야지.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고 딱딱 떨어지는데 이거는 확률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전자의 운동 상태를 얘기했는데 이제 가령을 들어서 원자를 두고 전자가 빙글빙글 돌면은 이 슈레딩거의 방정식에 의하면은 원자가 저쪽에 안드로메다에 있을 수도 있어요. 어디나 다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다만 확률적으로 이렇게 원자 궤도에 있을 가능성이 많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근데 그걸 나타내는 게 이 식인데, 파인만이 했던 건 이 확률만 따진 거예요. 모든 가능성을 다 따진 겁니다. 그래서 그걸 제곱을 했다는 거고, 화살표를 이렇게 했는데, 이게, 그 다음 그림을 이렇게 보면은, 빛이 이제 여기서 이게 이제 물질인데, 어떤 반사판인데, 이렇게 반사를 하는 겁니다. 반사라면 이게 다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파인만 얘기는. 모두 다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가능해갖고,
이 화살표는 확률을 얘기하는 겁니다. 확률. 아까 슈레딩거 방정식, 그거 이제 제곱한 거고요. 제곱한 걸 나타내고, 화살표의 방향은 그 빛이고 지나가는데 걸린 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각이 초침이 돌다가 뭐 45초 어떤 음악금 바다 수도가잖아요. 그 방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다 모으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게 빛이 반사됐으면 제일 가까운 걸 이렇게 하는 게 상식이죠. 그죠? 상식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이거입니다. 또 이렇게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파인만의 방식이 이걸 다 더해버리는 겁니다. 몽땅 가능성을 다 더해버리면은 결국은 이거는 상쇄되고 상쇄돼서 끝에는 요거만 남는 겁니다. 거의 다. 그럼 요거는 뭐냐면은 이렇게 직진을 하는 거 방향이에요. 요 공간이 이렇게 될 확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인만이 얘기한 거의 그 핵심은 뭐냐면은 빛은 직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가능성을 다 알고 하는데 다만 직진할 가능성이 확률적으로 높다. 그 차이지 빛이 직진을 반드시 한다는 그런 법은 없다는 겁니다. 양자역학의 그런 원리에 의하면 그걸 이제 경로적분이라고 합니다. 모든 가능성을 제곱을 해가지고 다 더해버리면은 결국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빛이 A에서 B로 가면은 당연히 이렇게 가는 것 같지만 이것도 가고 어떤 건 안드로메다까지 갔다가 저기 뭐 몇배 가면 뒤에 갔다 오는 건 이거 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가능성이 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가능성을 확률을 다 더하면은 이게 확률적으로 제일 높다. 그것뿐이지 다른 현상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아니고 이게 이제 이 좀 혁명적인 이 개념이죠. 이걸 경로적분이라고 하는데 양자역학이나 이런 데서 많이 나온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경로적분, 빛은 반드시 직진한다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양자역학적인 관점이 아니라. 그 다음에 빛의 질량입니다. 빛의 질량. 우리가 이제 알기에 빛은 질량이 없다고 알고 있죠. 그래서 질량이 없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에 나왔던 건데, 그럼 뭐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기차가 이렇게 지나가, 여기서 번개가 쳤어요. 기차가 막 가는데 번개가 꽉 채고 저쪽에서 번개가 꽉 쳤어요. 그럼 기차가 막 가서 이렇게 갔어요. 가면은 이 사람은 여기서 친 번개를 먼저 보고, 이 사람보다. 반대로 저쪽에 있는 걸 늦게 보고, 똑같은 현상인데 동시에 번개가 쳤는데 이 사람은 먼저 보고 이 사람은 과거, 현재가 약간 뒤섞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런 경우에 기차 안에서 광속으로 막 기차가 가고 있는데 레이저 빛을 쐈어요. 쏘면은 광속으로 하면 광속이 2배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아까 막스웰의 그 전자기기 파악에 의하면 빛의 속도는 항상 똑같아요. 이게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광속은 불변이다를 맞추다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이제 이런 식이 나온 거예요. 특수상대성 이론에 나온 이런 식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식 자체는 아인슈타인이 만든 게 아니고 네덜란드 이제 헨드릭 로렌츠라는 사람하고 키싱저라는 아일랜드 사람이 만든 식이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광속이 불변이 돼야 되니까 기준계, 좌표계가 광속에 가까워지면 시간이 늘어나고 길이는 줄어들고 질량은 증가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도가 얼마큼 늘어나는 정도가 이제 로렌츠 팩터라는 건데 이 로렌츠는 이거를 물리적인 개념으로 얘기한 게 아니고 맥스웰의 방정식의 이제 그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빛은 광속이어야 된다. 근데 아까 그렇게 기차나 이렇게 가면 속도가 엉망이 되니까 그걸 두들겨 맞추느라고 이제 만들어놓은 수학적인 트릭으로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의 핵심 개념이 저건데 아인슈타인 저런 식으로 안 쓴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얘기죠. 그랬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 다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이렇게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물체가 이제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은 이게 움직였으면은 여기다 힘을 가했기 때문이죠. 움직였으면은 에너지를 가해서 운동 에너지를 가해해 줬기 때문에 간 건데 운동 에너지는 이제 우리 뭐 고등학교 배운 대로 이렇게 되는 거죠.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의 질량 곱하기 속도의 제곱, 해주문 제곱의 움직인 거죠. 요만한 에너지를 가해줬기 때문에 물질이 이렇게 움직인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물체를 움직이게 하려면 뭘 해줘야냐면 질량을 높여주거나 속도를 높여주거나 속도를 변화시키면 움직이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맞죠?
맞는데 이 아인슈타인의 아까 그 시에 의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이걸 해주는데 빛은 아까 질량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죠? 질량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속도를 높여주는 건 오케이인데 아까 뭐라고 그랬지? 아인슈타인은 광속보다 높은 건 있을 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광속보다. 그럼 이거는 가능한데 빛의 속도가 빠를 수는 없죠. 그 다음에 질량은 항상 같은 값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모순이 생긴 거죠. 그래서 물체의 속도가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를 수 없다면은 물체의 번가가 질량을 높이는 데 쓰여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방법밖에 없는 거죠. 그죠? 물체를 움직이려면은 질량을 높여주거나 속도를 높여줘야 되는데 아까 상대성 이론에 하면은 이 속도는 빛보다 클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게 한계가 있는 거고. 그 다음 질량 이걸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이걸 높여주는 방법은 질량을 높여주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나온 식이 이 유명한 E=mc 식입니다. 나온 식이. 그래서 이거는 상대성 특수상대성에 나온 게 아니라 몇 달 있다 이제 쪽을 보충하기 위해서 나온 식인데 이거 이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식이죠. 이건 워낙 유명한 식이라. 근데 이제 물리학식이나 이런 데서 이것만 이렇게 해서 해주는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이걸 가만히 보면은. 왜 그러냐면은 입자가 이제 빛이 입자가 이제 광자라고 보면은 E는 이퀄 mc 제곱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아인슈타인의 식이니까. 포톤이 이게 만약에 광자가 아니고 이제 파장이라고 그러면은 아까 프랑크 그 식에 이렇게 되는 거죠. 에너지는 진동수, 프랑크 상수법의 진동수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아니 E는 이퀄 mc 제곱인데 광자는 질량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질량이 없으면 이거 뭐가 돼? 에너지가 0이 되는 겁니다. 이상하게 돼버리는 겁니다. 이 얘기가 이상하게 돼버리는 겁니다. 이게 아주 단순한 질문인데 이런 질문 잘 안 하는 거. 물리학 시간에도 잘 얘기를 안 하고 모순이 생기는 겁니다. 그 질량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 식은 누구나 다 알고죠. 그냥 온갖 다 써먹는데 아니 광자가 질량이 없다면 에너지가 없잖아. 이렇게 되면 간단한 질문이잖아요. 그죠?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 물리학 책들에서 E는 mc 제곱이라고 할 때 저 m은 물체가 정제시대 질량이라고 그랬어요. 정제. 그래서 MO라는 건 정제시대 질량이라는 얘기입니다. 정지 질량, 레스트 메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도 웃기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광자가 가만히 있으니까 광자가 아니죠. 광자가 아닙니다. 정지 질량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개념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거를 정확하게 저 식을 쓰려면은 이렇게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로렌츠 인자라고 했잖아요. E는 mc 제곱이 아니고 mc에다 로렌츠 요걸 붙여줘야 되는 거고 E를. 그래서 여기 보면은 광석보다 느리게 움직이는 광석이 아닌 물체로 움직이는 물체를 이렇게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게 광석과 같아지면 속도가 광석 같아지면 1이 되니까 이게 분모가 0이 돼버리잖아요. 그럼 말이 안 되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일반적인 식은 이게 정확한 식입니다. 그러니까 E는 mc제곱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 식에 의하면은 광속으로 움직이는 물체는 절대 질량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요 0이 돼야 이 식이 맞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까지는 교과서에서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는데 여기도 문제가 있어요. 그럼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아인슈타인이 1948년에 미국 작가들에게 독일어로 쓴 편지입니다. 그 뭐라고 썼냐면은 지금 방금 전에 설명은 뭐라고 했죠? 그 상대성 원리에 의하면은 속도가 빨라지면은 질량이 커진다 그랬잖아요. 그죠? 질량이 커진다고 그러는데 아니 광자는 질량이 없다며. 질량이 없다고 그러는데 질량이 커진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 상대성 원리를 아까 그 식으로 로렌츠 인자 쓰고 어쩌고저쩌고 썼는데 아인슈타인이 쓴 편지입니다. 움직이는 물체에 대해서 양자론적 질량, 그러니까 질량이 커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안 쓰는 게 좋겠습니다.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거에 대해서 자기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질량에는 아무런 다른 질량은 없다. 그러니까 빨리 움직인다고 질량이 커지고 작아지고 그러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게
상대성 이론의 권위자 아치볼드 휠러 이런 사람은 그 블랙홀의 용어를 처음 사용한 사람인데 이 사람들 동문 이런 건 쓰지 않는 게 이 개념이. 그래서 고등학교 미국 어디 물리 거기에 어떤 교사 저기에 나오더라고요. 학생이 물어봐서요. 아니 광속으로 막 이렇게 가면 질량이 막 커지지 않습니까? 맞다. 상대성 이론, 특수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그럼 그거 말이 안 되니까 그것도 맞다. 아니 어느 쪽입니까? 둘 다 맞다. 나도 모르겠다. 이렇게. 그런데 자 그래서 저희 질문입니다. 요거 O라고 쓰는 거는 정지 에너지고, 요거는 정지 질량이고, 이 네 중에서 지금 이제 책에 나오는 다 E식을 쓰고, E는 이걸 MC 제곱을 쓰고 있죠. 러시아 과학자가 아까 조금 전에 이 사람이 이제 제기한 문제입니다. 아인슈타인이 답을 낸 건 아니고, 그 문제가 있다고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잘 이렇게 노티스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느 게 맞냐? 그러면은 압도적으로 이식만 써요. 막 책에 표지로 쓰고 막 써. 근데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광자는 질량이 없는데 그러면 에너지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물리학이나 전문서적에서는 거의 이거는 안 쓴다는 얘기입니다. 안 쓰는데 이 식은 주로 어디 쓰냐면 우리 고등학교 시간에 많이 배우지만은 원자력 발전할 적에 원자 몇 그램이 이게 얼마나 변화할 때 쓰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는 주로 핵물리학에 쓰는 건 요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정지 에너지죠. 정지 에너지는 mc제곱보다 이렇게 쓰고 있는 건데, 사실은 이렇게 쓰는 건 틀린 거예요. 이렇게 써야 맞는 겁니다. 이렇게 써야. 근데 이 식 중에서 뭐가 맞느냐는 거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면은 아인슈타인이 지정했던 거는 속도가 빨라진다고 질량이 증가하게 되면은 그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질 내부의 변화 같은 그게 아니고 관성계에서는 어디서 봐도 물질의 질량은 똑같다는 겁니다. 잘못됐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는 아직도 물리학자들 간에 논란이 있어요. 근데 이 잘못됐다는 거는 개념에 뭔가 문제가 있고 우리가 모르는 게 있다 하는 걸 이제 사실입니다. 이거 조금만 더 이거 재밌는 거니까. 그렇지, 빛이 어디서 생겼냐? 빛이 어디서 생겼느냐? 그 옛날에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태양에서 나오고 불 뜰 때도 나오고 빛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세상의 압도적인 빛은 우주 초창기에 생겨요. 빅뱅 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삐약기를 쓰고요. 빛이 있으라 한 밤에 빛이 생겼다. 그 다음에 물질이 생겼다. 성경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창세기에. 그런데 물질과 빛은 다른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알기에. 그래서 이렇게 됐던 겁니다. 물질은 이제 복사 이런 두 가지 물질이나 에너지 형태인데 암흑 에너지나 암흑 물질은 이제 일단 우리 관심 대상이 아니니까 여기서 주제가 빼버리고 우리가 보이는 물질만 놓고 보면은 빅뱅 초기에 빅뱅 직후에는 에너지와 물질이 왔다 갔다 했다는 겁니다. 왔다 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물질 입자가 꽉 부딪혀갖고 E는 mc제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발생된 거예요. 이게 간만에 이제 빛이죠. 이게 이제 빛입니다. 빛이 생겨서 반짝해서 생긴 겁니다. 근데 지금은 지금 우주에서는 요 일만 있거든요. 요 일만. 근데 우주 빅뱅 초기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빛 입자가 충돌이 되고 물질이 된 겁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그죠? 빛 입자가 충돌이 돼갖고, 왜냐면 호환이 돼야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 빅뱅 직후에는 이게 균형을 이뤄줍니다. 빛이 입자가 꽉 충돌해서 물질이 생기는 거하고, 그 다음에 또 물질 입자가 꽉 반 입자가 충돌해갖고 빛이 생기는 거. 요게 균형을 이루어줍니다. 그 열적 평형을 이뤘는데 온도가 쭉 떨어지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이게 깨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대칭성 깨짐이라는 게 생겨갖고, 그 대칭성 깨짐이 왜 생겼냐 하는 거는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물리학으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2010년에 여러 가지 몇 가지 간접적인 증거가 나와서 알고 있는데, 자우지간 온도가 떨어지니까 초창기에 이게 균형을 이뤘던 겁니다. 초창기에는 발물질이 거의 똑같은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충돌해갖고 빛이 생기고, 생긴 빛이 또 충돌해갖고 물질이 생기고,
왔다 갔다 했던 겁니다. 그러다 우주가 이제 쫙 식었다는 게 뭐 100만 분의 1초 뭐 이런 때입니다. 식으니까 그 반대 과정이 일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충돌해서 물질 만들어지는 게 안 됐던 겁니다. 그 일어나지가 않았던 거죠. 그런 과정을 이제 봤을 때 그 에너지라는 건 뭐냐면 물질의 운동 에너지입니다. 온도라는 건 물질의 운동 에너지거든요. 그래서 생겼는데 그 증거가 있습니다. 그 프랑스 선이죠, 셀은 스위스 제네바 프랑스 근원으로 있는데 여기 지하에 저도 여기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여기서 양성자 실험을 하는 거예요. 양성자가 꽉 부딪히면은 반입자가 생깁니다. 반입자가 생기는데 이걸 MC 제곱을 상하는 반양성자를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이제 이게 처음에는 몇백억 분의 1초만 착화되는데 지금 이제 400억 분의 1초가 쌍초밀이 된 거예요. 반입자라는 건 뭐냐면은 모든 물리적 성질이 똑같습니다. 질량도 똑같고 한데 전기만 틀려요.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만 틀립니다. 그거 두 개가 꽉 부딪히면 빛이 되고 감마레이가 되고 사라지는 겁니다. 에너지, 비대에너지로 가는 거죠. 그렇게 됐는데 지금 실험으로 어떻게 했냐면은 반수소도 만들었어요. 천초 동안 지속됐습니다. 프랑스에서. 그 다음 반원자도 만들었어요. 기가 막힙니다. 만드는 아까 그게 그냥 상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실험으로 증명이 있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브루크햄 내셔널 여기서도 이제 이런 걸 만들었고, 이거는 과학으로 다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게 생겼느냐? 대략 우주의 온도가 10의 27승 조의 24니까 다시 층되죠. 그 다음에 시간으로 봐서는 10의 마이너스 33승 초가 됐을 적에 이때는 우주의 물질이 어떻게 되냐면 반물질 10억 대, 물질 10억 대, 반물질이 10억 플러스 이렇게 한 개쯤 더 있었던 겁니다. 한 개쯤. 불균형이 있었던 거예요. 왜 그게 불균형이 있었느냐? 그게 이제 그 CP, 시미트리라, 바이올레이션이라고 해갖고 대칭성 깨짐이 일어났던 겁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좀 복잡한 얘기니까 하여튼 이것 때문에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2010년에 이런 그 증거를 이렇게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게 처음에 이제 힘들이 갈라져 나가면서 이런 현상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 양자 요동의 그런 효과를 인해 갖고 물질 입자 10억 대 반 물질 입자 10억 플러스 1개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물질 입자와 반 입자하고 꽉 충돌하면 뭐가 되냐면 빛이 되잖아요. 그죠? 그게 다 지금 빛이 되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빛입니다. 그게 대개 보면 어떻게 되냐면 초창기에는 이제 방코크가 중성자, 양성자를 만드는데 반중성자, 반양성자가 얘들이 먼저 없어졌어요. 그 대략 언제냐면은 100분의 1초, 빅뱅 후 100분의 1초쯤 됐을 적에 반중성자, 반양성자가 이제 사라져 빛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전자는 좀 늦게 됐어요. 전자는 훨씬 가볍기 때문에 물질로 만들기가 힘들어요. 무거운 입자보다 아주 쉬워요. 그래서 무거운 물질은 먼저 이제 다 소멸이 되고 쌍소멸해갖고 나중에 이제 전자가 있는데 요거는 대략 얼마냐면은 한 10분의 1초쯤 이렇게 됐을 때입니다. 그래갖고 딱 소멸이 된 겁니다. 물질 반물질이 확 소멸이 돼갖고 빛이 생긴 겁니다. 빛이 생겼는데 지금 그게 어떻게 되느냐? 현재 우주에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대략 봐갖고 몇 초죠? 빅뱅 후 10초쯤 됐을 적에는 10억 개 있던 물질 입자와 10억 개의 반물질자가 싹 쌍소멸을 해서 빛으로 다 변해버린 겁니다. 그럼 이제 아까 물질 입자가 10억 분의 1을 많다고 그랬잖아요. 걔가 지금 우리들 몸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걔가 10억 분의 1.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이 세상에 있는 이유는 그게 10억 분의 1 불균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 숫자가 똑같았다면 지금 빛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이유는 요때 10억 분의 1.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이 세상에 있는 빛 입자의 수하고 이 세상에는 모든 원자의 수하고 하면 10억 배 많다는 얘기입니다. 10억 배. 빛 입자가 10억 배 많다는 얘기입니다. 정확히는
20억 배입니다. 왜냐하면 두 입자가 해갖고 광자가 두 개가 나왔기 때문에 20억 분의 1. 그것 때문에 우리가 좀 왜 이 세상을 먹지 않고 있느냐. 반입자고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광자의 수명도 이런 거 생략을 하고, 그래서 이 파이만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빛이 뭔지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아무도 모른다. 제일 좋은 방법은 그게 뭔지 생각 안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거든. 그 다음에 아인슈타인 이제 뭐라면 요즘 아인슈타인 생각 요즘 뭐 탐, 빅, 해리 그러니까 뭐 개똥이, 소똥이가 전부 다 광자를 한다고 하는데 전부 다 틀렸어. 그래서 아직 우리가 빛에 대해서 모르는 게 많다는 거예요.